지금으로부터 약 18,000년 전 최후빙기 두 번째 전성기도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빠르게 온난해지면서 오늘날의 브리튼 섬 남부에서 독일 중부를 거쳐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까지 뒤덮고 있던 빙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까지 빠르게 후퇴했죠. 이전까지 영구동토이자 북극 사막이었던 지역은 추위에 강한 동물들이 논이는 관목지대로 바뀌었고 기온이 계속 오를수록 울창한 산림이 점차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식생 환경은 사람의 생활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술록을 비롯해 기존의 동토에 적응한 동물들이 익숙한 환경을 좇아 더 추운 북쪽으로 이동하자 붉은 사슴, 멧돼지, 노루 등이 당시 유럽인들의 새롭고 주요한 식량 자원이 되었고 거대한 빙상이 바닷속으로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해안선이 활동 지역에 부쩍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바다 자원에도 점차 적응하고 익숙해졌죠. 숲의 확장에 따라 사냥 등 생활 양식은 소규모 또는 개인화했기에 집단들 사이의 긴밀한 협동과 정보 교환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기후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변하지는 않았죠. 최후빙기 말렵 유럽의 기후는 약 1500년을 주기로 짧은 온난기와 긴 한랭기가 반복하면서 조금씩 따뜻해졌죠. 그러나 아무리 지질학적으로는 그토록 빠르고 급격한 변화일지라도 그보다 훨씬 짧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추위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천천히 변덕스러우면서도 꾸준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삶의 지혜와 기술들을 배우고 쌓고 이어나갔죠. 더욱 우호적인 환경 덕에 인구는 점점 늘어났고 높아진 인구 압력 탓에 사람들은 유럽 각지로 흩어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따뜻한 기후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잔석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적 문화적 흔적을 남긴 약 15,000년에서 13,000년 전 사이의 시기를 고고학에서는 지역에 따라 중석기 또는 아석기 시대로 구분하죠. 약 13,000년 전 유럽이 다시 한번 빙하기에 가까운 환경에 내몰릴 정도로 기온이 갑자기 크게 떨어졌는데 이른바 영거 트라이아스기로 불리는 이 시기에 현생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매우 결정적인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중석기 동안 더욱 다양한 생존 전략을 쌓아 올린 인류는 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속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실험을 감행했죠. 극심하게 변덕스러운 기후 속에서 사람 집단은 짧은 주기로 확산과 고립을 반복하며 집단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식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한 경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먹잇감을 쫓아 떠돌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먹이가 풍부한 몇몇 장소들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는데요. 특히 서아시아의 사람들 일부는 익숙하지만 습하고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 찬바람이 들지 않는 따뜻한 계곡의 물가나 해안지대에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꽤 긴 시간 머물 촌락을 만들었습니다. 구석기 말의 사람들은 여전히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물고기를 잡아 식량을 확보했지만 적어도 야영지 주변에 들불을 놓아 조밀한 범위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식생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등 자연을 이용하고 경관을 개조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지식을 터득한 사람들은 굳이 힘들게 먼 거리를 계속 이동하며 불안하게 식량을 얻기보다는 꽤 오랜 시간 한 곳에 터를 잡은 채 주변 자원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서아시아에 살던 일부 무리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소극적으로 거두기만 하는 데서 나아가 야생식물의 씨앗을 뿌리거나 온순한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등 훨씬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인류는 영거 드라이아스기의 추위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고 약 1000년간의 한랭기를 전후한 세계 인구는 큰 변화 없이 약 300만 명 정도를 유지했죠. 이렇게 이전과는 매우 다른 경제 생활 방식과 그로 인한 사회 문화적 변혁이 이루어진 이른바 신석기 시대라는 인류사의 새로운 국면이 문을 연 거죠.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끝나고 다시금 기후가 온난다습해지자 오늘날의 페르시아만 하구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남동부를 거쳐 시리아 지역까지 이르는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사람들의 정착지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영거 드라이아스기 이전인 약 14,000년 전부터 오늘날의 가나안 해안과 인근 내륙 지역에는 이미 구석기 생활 습관을 상당 부분 탈피한 아석기 문화인 나투프 문화가 형성되어 약 11,500년 전까지 계속되었죠. 이들은 대체로 계절에 따라 몇몇 지역을 오가며 한 곳에 비교적 오랜 시간 머무른 채 채집과 수렵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온난한 기후 덕에 식물 성장이 활발해지자 야생식물이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이동과 사냥 시간이 줄어든 덕에 한랭기 동안 위축되었던 문화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도구와 조형예술품이 만들어졌죠. 소형 포유류나 조류를 잡는 소규모 사냥에 더 적합한 활과 화살이 점차 투창기를 대신했고 사냥의 중요한 조력자이고 정착생활의 필수 부산물인 폐기물의 처리자이며 외부인이나 야생동물 같은 공동체 밖에서 오는 위험의 감시자인 인류 최초의 가축 개의 흔적도 더 많아졌습니다. 경제 능력이 전문화하고 다변화할수록 한 공동체의 부양 가능 인구가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정주 규모도 커졌습니다. 나투프 문화는 본격적인 신석기 문화인 토지 이전 신석기 문화로 대체되었는데 고고학에서는 이 시기를 약 11,500년에서 8,200년 전 사이로 추정하며 이를 다시 약 1600년 전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구분하죠. 토지 이전 신석기 A 문화는 나투프 문화의 중심지였던 가나안 지역과 그 간접적인 영향권이었던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면서도 다양하게 퍼졌는데 이 시기에는 촌락의 공동저장고나 규성낫 그리고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 같은 초기 농경의 흔적과 신체에서 분리해 기념하듯 따로 매장한 해골처럼 새롭고 상징적인 장래의식이 나타났습니다. 토지 이전 신석기 비문화 시대는 가나안 지역보다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뚜렷한 변화의 중심점이었는데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주거구역과 이전보다 훨씬 큰 가옥들이 나타났고 바구니에 석회를 발라 만든 용기를 사용했으며 식량 확보 방식에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용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식단에서 채식 비율이 높아졌고 숭배의식과 재래에 필요한 건물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야생동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높은 성벽처럼 일정 규모의 인력 동원이 필요한 대형 건축물들도 지어졌죠. 하지만 본격적인 영구 정착지이자 나중에 인류 최초의 국가로 발전할 원형적인 도시 내지는 촌락들은 약 8,500년 전 즈음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오늘날의 페르시아만 연안의 충격도 습지지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들보다도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이 훨씬 더 늦게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이 지역은 지금보다 지표면이 약 1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거대한 해침이 자주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퇴적된 충족토가 여러 동식물로 이루어진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했기에 다채로우면서도 집약적이고 안정적인 낮은 영양 단계의 생물 자원이 풍부했죠. 사람들은 해침이 물러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동물 단백질을 모으고 나머지 기간에는 쉬거나, 우기에는 수생 자원에 의존하고 건기에는 육생 자원을 모으는 이전의 이동성 수렵 생활과는 전혀 다르면서도 굳이 농경에 기댈 필요 없는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더욱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하류의 지류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덕에 이동과 운송이 자유롭고 그만큼 촌락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쉽게 이루어진 점 역시 습지 정책의 중요한 이점이었죠. 이처럼 인류 최초의 연구 정착지들은 앞서 다른 지역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농경과 무관한 때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약 8,000년 전 또 한 차례 급격한 한랭기가 약 300~400년간 계속되면서 고대 건조벨트 지역 대부분이 사막화하자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인구가 이 풍부한 삼각주지대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촌락이 생기고 기존 촌락들의 규모도 커졌지만, 이후 고고학에서 이른바 우바이드 시대로 구분하는 약 2000년 동안 이 지역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하게 산재한 비농업 또는 혼합경제 공동체들의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느슨한 관계망이 이어졌습니다. 사람 공동체가 농업과 무관한 최초의 정착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원시적인 경작과 목축에 익숙해지고 비로소 본격적인 농경사회 문명국가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160세대,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죠. 다시 말해 약 12000년 전 출현한 정주라는 인류의 새로운 생활 양식은 농경을 위해서도 농경을 향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경이 정착의 조건이었던 것은 물론 더더욱 아니었죠. 약 800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여러 호민인종은 자연의 추이를 관찰하고 파악하며 그 지식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의 섭식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도전적이고 왕성했죠. 뇌의 발달로 추상적이고 계획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자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는 이른바 지연경제에도 적응했는데, 이 생활 양식은 이후 인류가 농경을 익히고 그것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농경은 어느 순간 갑자기 번뜩 발견된 기술이 아니라 최소한 중석기부터 토지 이전 신석기 A 시기에 이르는 대략 5000년의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발전했죠. 인간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연한 발견을 겪으면서 수확량과 영양 모두 보잘것없는 야생종 식물로부터 재배종 식물을 진화시켰고, 염소와 양처럼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무리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야생동물부터 시작해 사슴, 소와 나귀 등 여러 초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였습니다. 그 변화는 매우 길고 더뎠지만 그 결과는 실로 획기적이었죠. 사람은 지구상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자연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적응시키는 생산경제를 이룩했습니다. 구석기 생활 양식을 이어가던 서아시아의 채집 수렵인들은 일찍부터 중앙 아나톨리아의 차탈웨이크나 가나안의 에리코를 비롯한 독특한 촌락을 건설했죠. 이 촌락들은 대체로 농경에 유리한 비옥한 평야지대보다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외부의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 참호와 외벽과 막루를 갖춘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초기 정착 생활과 농경 생활은 결코 필연적인 쌍은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 정주 문화의 시공간적인 팽창과 발전은 농경 생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덕분이었습니다. 갈수록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지켜낼 더욱 큰 저장시설과 튼튼한 방어시설이 필요해졌고, 대규모 정주와 농경 생활로 인한 여러 불가피한 부작용을 상쇄할 사회문화적 장치들도 더욱 절실해졌죠. 정주와 농경은 사람 집단에 결코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영역에 모여 살면서 무엇보다도 보건과 위생 문제가 심각했는데, 신석기 시대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까지도 전염병은 공동체를 위협하고 때로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갈등과 반목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힘들여 수고하지 않고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거나 그것을 갈취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여기에 농업경제의 부작용이 더해지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산업사회 이전 정주 농경민의 식단은 이동생활하는 수렵 채집인의 식단보다 훨씬 단순하고 지나치게 곡물 중심이었기에 영양이 부족하고 불균형적이었는데요. 게다가 효율성과 안정성 때문에 극소수종의 작물과 가축에게만 의존한 탓에 해당 동식물의 돌리병이나 극심한 가뭄 또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의 위험도 극도로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농경은 채집, 수렵, 어로 생활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세고 노동 시간이 훨씬 많이 투여되므로 육체와 정신 모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데다가 그만큼 다른 사회문화 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익히기 어려우므로 개인이 정주 공동체의 분업과 협업 체제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죠. 곡식을 기르고 가축을 돌보는 일이 어찌나 고되었던지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야훼와 맺은 약속을 어긴 대가가 저주받은 땅을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일구어 먹고 사는 것이었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므로 초기 정주 농경 집단들은 그러한 부작용과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할 계기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종교적 제의와 그에 뒤따르는 대규모 축제는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때만큼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을 멈추고 풍족하게 음식을 나누며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답답한 규칙과 사회적 약속들의 압력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고 익살스럽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위반할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엔돌핀을 엄청나게 분비시키는 술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당시 인류가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고 힘들기만 한데도 밀과 보리를 굳이 농사짓기 시작한 이유가 식량이 아니라 축제에 필요한 많은 양의 술을 얻기 위해서라고 추측하죠. 신석기 초기 채집 수렵 집단들은 정주와 농경이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에 차츰 적응하면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촌락들 사이의 연대와 상호협력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선물을 주고받거나 느슨한 혈연을 맺고 때로는 같은 우주론 아래 대규모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의례단지를 그들만의 성스러운 장소에 건설했습니다. 이처럼 신석기 시대의 종교적 제의와 축제는 한편으로는 정주 농경 사회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운 여러 공동체를 이어주는 공통의 우주론과 집단의식을 제공했죠. 약 8,000년 전의 기후변화 이후로 메소포타미아 남부와 북부에서는 서로 다른 농경 방식이 자리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북부에서는 밀농사가 더욱 메마르고 척박한 남부에서는 인공적인 관계시설을 이용한 보리농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평야지대를 제외한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채집과 수렵이 주요한 생계수단이었죠. 우바이드 시기의 사람들은 정주 농경 생활에 더욱 익숙해질수록 이전의 이동 생활에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여겼을 여러 생활도구를 개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토기인데요. 이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석고를 이용한 백색 토기 등이 사용되긴 했지만 점토를 이용한 본격적인 토기는 약 8,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에서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토기는 농업 생산물의 저장과 보관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집단과 맺는 교류와 무역에서도 요긴했죠. 메소포타미아 정착민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을 따라 오르내리며 평야지대 농업 생산물과 그것을 담은 토기를 아나톨리아 동부 산지의 흑요석이나 페르시아만의 조개 껍데기와 맞바꾸었습니다. 비축 경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팎의 집단들 사이에 부의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적 불평등이 커졌는데요. 점토를 이용한 봉인이나 개별 가정에 별도로 설치한 저장고 등이 그와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죠. 그러나 이 시기의 사적 소유 개념은 근대적 의미의 개인적 소유가 아니라 단지 공동체 전체가 아닌 일부 가족이나 집단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사적일 뿐입니다. 정주와 농경과 토지 사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신석기 문명의 성공으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고 높아지는 인구 압력 탓에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은 그 완성된 체계를 대체로 고스란히 유지한 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은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빠르게 받아들였는데요. 물론 유럽에서도 중석기부터 계절성 정주를 하는 수렵 채집 문화가 자생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농경과 토기는 분명 동쪽으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신석기 문화는 약 10,000년 전에는 키프로스, 약 9,000년 전에는 아나톨리아 서부 및 남서부를 거쳐 약 8,500년 전으로는 발칸반도 남부인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대부분까지 파급되었습니다. 약 8,000년 전 즈음에는 발칸반도 전역과 흑해연안 그리고 판노니아 평원과 이탈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죠. 아직 구석기 생활 양식에 머물러 있던 홀로세 초기 유럽인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신석기 생활 양식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차츰 그 효율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인류의 교류와 이동을 타고 전파된 탓에 신석기 문명의 확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후 유럽의 신석기 문명은 크게 두 경로를 따라 서쪽으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판노니아 평원에서 알프스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 사이를 지나 중부 대평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라면 에게에서 지중해 북쪽 해안선을 따라 남프랑스와 이베리아 반도로 이어지는 길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약 7,000년 전 즈음에는 브리튼과 아일랜드 섬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유럽 전역이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고 약 6,000년 전에는 그곳들에서도 비교적 따뜻한 남쪽 일부 지역부터 농경이 시작되었죠. 유럽에 상륙한 신석기 문화는 각지에서 나름의 특색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했지만 어찌되었건 정주와 농경 그리고 토기라는 핵심을 공유하죠. 최근에 DNA 연구는 유럽의 신석기 문명이 대체로 자생적이기보다는 동쪽에서 보급되었다는 주장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다시 말해 유럽 신석기 문명들은 지역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완성된 특징들을 그대로 유지했죠. 그렇다면 유럽 신석기 문명의 진행 과정과 최종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시선을 다시 돌려보아야 할 겁니다. (18세기)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자 루소는 아주 먼 옛날 자연상태의 인간 공동체에는 오로지 개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의 차이만 있을 뿐 타인에게 지배당하거나 법에 복종하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는 루소의 자연상태는 거부하지만 선사시대의 인류 집단이나 오늘날의 고립적 또는 소규모 수렵사회가 여러 사회적 장치를 통해 평등을 유지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도를 넘게 식량을 비축하거나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는 사람에게 조롱이나 비웃음을 통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냥꾼이나 음식 제공자일지라도 넉넉한 마음과 허세 없는 태도 사이의 균형을 보일 때만 존경을 표합니다. 사람은 집단 방어와 짝짓기를 더 중시하는 다른 유인원과 달리 식량 확보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는 가족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요. 그처럼 광범위하고 느슨하며 때때로 비친족까지 포함하는 관계망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 선물 교환이나 같은 이름 짓기 또는 결혼 등의 방식으로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대를 유지했죠.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은 그처럼 인위적인 노력 때문에 비록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모든 동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그처럼
것처럼 인위적으로 평등을 고안하고 유지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평등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인간만의 본성이란 거죠. 하지만 인류가 본격적으로 정주 생활과 농경 문화에 적응하기 전부터도 사람 집단 안에는 불평등의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최후빙기 마렵의 인구 증가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와 규모의 집단이 만들어졌는데 모든 집단이 반드시 씨족 규모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한 신족 집단의 인구 규모가 커져 씨족으로 발전하면 더욱 크고 복잡해진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는 정교한 상징이나 미술, 음악, 춤, 선물 교환의 의식들이 따라 나타납니다. 일단 씨족 규모까지 커진 집단은 자신들의 활동 반경하는 새로운 집단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왔다라고 우선권을 주장하며 우리 대 저들이라는 집단 중심적 사고방식을 형성하죠. 대립과 충돌은 이따금 집단 사이의 정면 대결이나 매복 같은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보복과 복수는 피해와 부작용만 낳을 뿐이므로 결국 서로 타협과 융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대체로 각 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우주론을 바꾸거나 서로의 우주론을 통합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우주론을 만들어내 공통의 신성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련의 종교적 의식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반족 사이의 엄격한 상호 혼인 관계처럼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죠. 공통의 신성한 존재는 위계의 정점에서 여러 집단을 모으고 서로 돕도록 이끄는 종교적 윤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은 역사화한 신화와 신화화한 역사로 변해 예술의 형식으로 전승됩니다. 그러나 한 특정 시족이나 친족이 자신들이 그 신성한 존재와 맺는 더욱 밀접하고 특수한 관계를 주장하거나 다른 시족이나 친족에게 더 비싼 선물을 주는 방식 등으로 우열을 가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 차츰 위계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처럼 불평등한 위계는 여전히 개인들 사이가 아니라 집단들 사이의 관계 수준에 머뭅니다. 게다가 그처럼 우월한 지위는 허세 없는 태도로 비싼 선물을 넉넉히 제공하거나 공동체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우주론을 제시하는 등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쟁취할 수 있으며 대를 이어 세습되기는커녕 그에 걸맞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라도 박탈당할 수 있죠.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은 본격적인 농경문화 없이는 불가능하죠. 모든 농경사회가 불평등으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농경사회에서 출발하지 않은 불평등 사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농경 이후의 불평등 사회 역시 한 걸음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한 지식의 계승자나 경제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성공적인 전투 지도자는 공동체 내에서 명망을 얻게 되는데 이전 시대의 우월한 지위처럼 명망은 세습되지는 않고 명망가는 항상 주위에서 그 자리를 노리는 야심찬 경쟁자들의 위협에 시달리며 더군다나 명망 자체는 반드시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츰 두각을 나타내는 소수의 남성 명망가가 신화와 우주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면서 스스로 상류층을 형성하고 일정한 통과 의례를 거친 자들만을 받아들이는 남성들만의 숙소를 만들어 그 지위를 더욱 특권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적어도 명망가는 자신의 자녀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죠. 하지만 명망은 여전히 반드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명망은 개인의 야망과 공동체 정신 사이의 균형을 이룬 사람만이 얻을 수 있었고 공동체는 명망가가 세습귀족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죠. 명망가는 군림하는 지배자라기보다는 단지 조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부양할 경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비축 가능한 생산물이 많아지는 순환고리가 형성되면 자신과 자기 무리의 힘으로 사회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지점에서 불평등은 더욱 구체화합니다. 우선 신성한 생명력과 행정, 외교, 의식, 제작기술 등의 전문 지식 그리고 용기나 강인함 같은 전사적 덕목을 실제로 갖췄거나 갖췄다고 여겨지는 명망가가 하나 또는 여러 등장하죠. 뒤이어 그 또는 그들이 중심이 된 야심적인 분파가 다른 사람들이 더욱 우월하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바라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요. 그들은 이전까지 공동체 전체의 소유였던 지적재산을 독점하고 무력을 동원하거나 우주론을 수정해 자신들의 권리를 다른 분파들에 이해시키거나 강요합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결국 족장으로 군림하게 되고 그 지위는 변화된 우주론 속에서 신성해진 족장의 피와 이름을 따라 이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시족 남성 전체에게 열려있던 남자 숙소는 쇠퇴하고 공동체의 지적재산과 무력을 독점한 하나 또는 소수의 가문만이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신전이 등장합니다. 약 8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 충족 토지대에서 나타난 영구적 원형 정착지들은 아마도 인류 최초로 그러한 과정의 최종 형태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이곳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산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농경은 꽤 뒤늦게 자리 잡았죠. 거대한 해침과 그에 따른 풍부한 충족 토덕에 별도의 개간이나 관계시설 없이도 효율적인 자연농법이 가능하므로 남은 노동력은 수렵, 채집, 어로, 교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배수 사업에 투여되었습니다. 농경은 오히려 이 다채롭고 풍족한 자연환경을 점차 단순하게 바꾸고 길들였죠. 하지만 이 새로운 생태 모듈은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주기적인 재난에 훨씬 취약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역학폭풍에 맞서 농경을 포기하기보다는 더 많은 인구를 생산해 노동 손실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더욱 잦은 출산과 끊임없는 육아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남성의 사회문화 권력 독점은 더욱 심해졌죠. 이른바 가부장제로 인한 남녀의 본격적인 불평등이 나타난 겁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 농경이었다면 뒤늦게 하와로 이름 지어진 여자의 벌이 출산인 점도 이해가 갈만하죠. 그러나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먹는 전략은 머나먼 조상들처럼 이동하는 채집 수렵 생활에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재난의 반복을 더욱 가속하고 심화할 뿐이었죠. 언제나 최종적인 해결책은 촌락을 말끔히 불태운 뒤 떠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한번 사람이 자리 잡았던 곳은 어쨌든 자연 입지가 좋은 곳이므로 적절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전에 그곳을 떠났던 이들의 일부 무리가 돌아와 새로운 촌락을 건설했지만 재난은 똑같이 반복되었죠. 촌락을 짓고 전염병이 돌고 촌락을 불태우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촌락을
촌락을 건설한 과정의 흔적은 오늘날 서아시아에 마치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들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서아시아의 신석기인들은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악순환을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약 6300년 전부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고고학에서는 이때부터 약 4900년 전까지 수메르 사람들이 이른바 최초의 문명을 이룬 이 시기를 최초의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의 이름을 따 우르크 시대로 부릅니다. 이 즈음에 서남아시아의 자연환경은 거의 오늘날처럼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에 대규모 관계사업 없이는 농사가 어려웠죠. 서로 평등하면서도 경쟁하는 촌락들은 높은 성벽을 두른 도시로 발전해 때때로 노예 노동력을 얻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관계시설과 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계속되면서 협업과 분업에 따른 사회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남는 생산물의 사적인 축적과 과시적 교환 체계로 인한 파산 등으로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콜로세 인류 문명의 특징적 요소들인 정주, 농경, 그리고 토기는 흔히 신석기 패키지라고 불립니다. 그 외에도 간석기나 직사각형 집 등 몇몇 다른 요인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셋이죠. 그리고 이 패키지는 결국 식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기술, 즉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포함하는 농경을 중심에 두죠. 어떤 이들은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고 심원하다고 여겼기에 그 변화를 무려 신석기 혁명이라고까지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결과들이 매우 극적인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 과정은 혁명이라기엔 매우 느렸고 그 영향 역시 상당히 국지적이었죠. 플라이스토세 말기 호모사피엔스 집단은 이미 영구적인 정착은 아니더라도 계절성 야영이나 장기 야영으로 한 곳에 머무는 생활을 익혔고 직접 씨를 뿌리고 가축을 기르지는 않더라도 들불을 놓아 사냥감을 몰고 경관을 재편성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드는 방법 역시 일찍부터 습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유럽의 중석기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인 약 18,000년 전에 토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최초의 원시적인 농경 기술의 흔적으로부터 본격적인 농업 경제에 의존하는 최초의 촌락과 원형 도시들이 서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나타나기까지 약 4,000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은 다른 다양하고 풍요로운 경제적 수단에 단지 약간의 원시 농경을 곁들인 혼합 경제 체제를 꾸려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전 지구적 측면에서 보면 이 혁명은 꽤 오랜 시간 미완이었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는 약 4,000년 전에야 제대로 된 정주 농경 촌락들이 나타났고 약 400년 전까지도 인류의 3분의 1은 여전히 곡물 중심의 정착 농경과 거의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농경 문화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다채롭게 발전했지만 거의 모든 농경 세계의 사회 구조와 문화 양식은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나아갔습니다. 구석기 시대 생활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등했던 사회들은 농경 이후 차츰 개인의 업적에 따른 명성이나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했죠. 일정한 통과 의례를 거친 구성원을 위한 종교 건물과 남자 숙소가 등장했고 경제적이기보다는 그러한 통과 의례의 일부인 전투와 습격이 이루어졌지만 명성은 세습되지 않았고 개인의 부와 권력의 축적은 사회적으로 견제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부족 또는 촌락 사이의 충돌이 더 작고 커지자 기존의 갈등과 충돌에 따른 간헐적인 전투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었고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명성을 쌓은 엘리트 집단이 서로 결탁해 폐쇄적인 계층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불평등이야말로 농경의 진정한 결과물이었죠. 마치 인류의 역사가 농경을 거쳐 문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목적적인 발전을 이룬 것처럼 설명하는 이른바 표준서사는 어쩌면 그러한 폭력과 불평등을 감추고 미화하려는 의도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에 생각 없이 물든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농업 중심주의 서사와 거대한 농경 문명의 주인공은 항상 국가였습니다.